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 615 2013년 첫 방송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44회. 자, 오늘은 특집으로요, 신년사를 통해 본 남북관계 전망. 물론 여기서 신년사는 북의 신년사입니다. 이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그런 특집으로 꾸려봤습니다. 오늘 또 동북아의 문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대선 결과에 낙심하시고 계신 분들 2013년 힘차게 싸우고 힘있게 용기있게 저희 채널 위기로 함께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자가 바뀐 건 아니고요. 진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저는 축구방송 권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년사 또 분석을 해봐야죠. 네. 네. 그래서 신년사를 통해서 북측은 올해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이런 신년사 분석을 통해서 올해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그 북에서 신년사를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죠. 19년 만이죠. 네. 북의 최고 영도자가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를 이제 직접 발표한 이후에 김정일 위원장은 발표하지 않았고 직접 공동사설 형태로 신년사를 발표해왔는데요. 19년 만에 북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남쪽의 전문가들은 흔히 이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 스타일을 김일성 주석과 이제 비슷하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이 육성 신년사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이제 어떤 형식적인 뭐 그런 면보다는 내용상에 좀 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신년사를 95년부터 하지 않게 된 이제 계기는 사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전쟁 위기도 상당히 심각해졌고 경제 위기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있었던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후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안팎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신년사를 직접 발표하는 것보다 그 공동사설이라는 형식을 이제 선택하지 않았나. 실제로 그 95년도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방위원장 그 국가 최고 영도자의 형식적 지위를 갖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 북한에 이제 따르면 3년상을 이제 보내고 나서 3년이 지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당 총비서가 되고 국가 이제 최고 지위인 국방위원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그때는 신년사를 바로 발표하기 좀 그 애매한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이제 거치고 나서 이 강성국가라는 새로운 이제 국가적 목표를 제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성과를 내면서 올해 이제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었죠. 2012년을 강성국가의 문을 여는 해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고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쭉 달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제 강성국가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다시 공동사설이 아닌 신년사의 형태로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계속 있었어도 올해부터는 신년사로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뭐 그 형태상으로 보면 이제 그 완전히 고난행군의 그 잔재를 다 말끔히 청산을 하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제 들어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이제 신년사나 이제 신년사설 이렇게 구성을 보면 그 작년의 평가, 그리고 올해 전망, 올해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입장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신년사에서 작년 평가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먼저 나섰던 게 이 북한의 이제 계승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꼽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 주체혁명 위협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제 서거 이후에 김정은 체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작년 한 해 동안 완전 무결하게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작년이 이제 그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이어서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상당히 이제 크게 성대하게 치렀고 이 100년사 지난 100년사를 잘 이제 정리를 했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제 수령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북한에서 이제 국가의 어떤 최고 지도자 이걸 이제 수령으로 이제 지칭을 하는데 실제로 김일성 주석에게만 수령이라는 호칭을 썼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수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령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거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상에 대해서도 김정일주의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표현으로 정식화를 한 그걸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 평가를 좀 작년 한 해 동안 좀 잘 정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사회가 이제 외부 시각에서 볼 때는 뭔가 혼란이 있다거나 변화가 있다거나 뭐 이런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다 불식시키고 이전에 이제 북한의 어떤 성과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서 계승을 할 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 성과 평가로 이제 지목되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인공위성 발사 성공 이것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그 인공위성 발사에 관여했던 과학자, 기술자들, 노동자들을 다 평양으로 초청해가지고 연회도 베풀고 각종 이 참관지대 방문도 하고 그리고 모란봉 공연 악단 이런 것도 막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새해 맞이해서 진행된 모란봉 경축 공연 거기 보니까 또 인공위성에 대한 얘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니까 재창을 한 것 같더라고. 그 인공위성이 나오는 장면들을 배경으로 해서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를 다시 재창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던데 어쨌든 작년 이제 인공위성 성공 발사를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올해 신년사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강조된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평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첫 번째로 꼽혔고 두 번째로 꼽힌 게 이 인공위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이 유훈을 빛나게 관찰했고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 국력을 힘있게 과시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 발사가 북한이 작년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중요한 성과로 이렇게 꼽히고 있고 그 이후에 그 올해 과제를 제시하는 데서도 그 9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인공위성이 하나의 이제 어떤 그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키워드가 됐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인공위성의 어떤 그 분위기 그런 어떤 이제 이 아주 큰 일을 하나 치러낸 그런 이제 분위기를 가지고 올 한 해도 경제 개발에 좀 힘을 쏟자 뭐 이런 이제 식으로 되고 있어서 인공위성에 상당한 좀 이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식의 현대적 무장 장비를 갖춘 백두산 혁명 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시위하였다. 이게 이제 그 4월 15일에 있었던 열병식을 얘기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이 그때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그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지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이제 북한의 어떤 이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이 결코 전쟁을 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됐다라는 걸 작년 한 해 평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꼽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올해 북이 이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뭘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경제 강국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9호에서도 경제 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제목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공동사설이 나올 때는 공동사설의 제목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 제목이
그 해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호를 제목으로 뽑았었는데 신년사는 이제 원래 그냥 신년사라고 하지 제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 부분이 이제 제목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정도로 이제 경제강국 건설에 상당히 이제 이 힘을 쏟겠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왔는데 그 경제강국이라는 게 원래 북한이 얘기하는 강성국가의 하나의 이제 면모인 거거든요. 강성국가 하면 이제 뭐 정치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이런 식으로 꼽는데 경제강국이라는 이제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제강국에 이제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이제 측면인데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 천하제일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해서 이 그냥 강성 국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어떤 이 목표가 새로 제시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표현을 보면 강성 국가라는 표현이나 천하 제일 강국이라는 표현이나 뭐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용어가 바뀌면 내용도 이제 뭔가 바뀐 게 있으니까 용어도 바뀌었겠죠. 그래서 아마 뭔가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간 새로운 이제 목표가 제시된 것 같다. 천하 제일 강국이라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 아래에서 이제 올해는 경제 강국의 어떤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그런 걸 목표로 좀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하제일강국이 이게 그 인공위성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인공위성 발사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네. 이런 성과에 기반해서 이제 천하제일강국 우주 정복에서도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강국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 천하제일 강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때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 북에서 이제 각종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됐는데 거기서 한번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천하제일이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서 등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공위성과 좀 직결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자신감 있는 그런 목표, 그런 구호로 보이는데요. 자, 군사 분야에서도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있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이번에 이제 그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강국 건설이 이제 핵심 어떤 목표로 제시됐다면 군사 분야에서도 여전히 그 목표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 위력 백방으로 강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인상 깊게 본 게 사실 어떤 정치에서는 뭐 혼연일체, 뭐 일치단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고 군사에서는 뭐 군사력 강화 이런 것들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예년에도 계속 강조가 되던 것들이어서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좀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본 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식의 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첨단 무장 장비를 뭐 만들자 뭐 첨단 무장 장비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뭐 공동사설이나 그동안 있었던 공동사설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이라서 상당히 좀 눈길이 가고 아까 이제 지난해 평가에서도 나왔듯이 어떤 이제 이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서방 세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EMP 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첨단 무기들을 계속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로 좀 읽힙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여기 이제 그 이따가 남북 관계 얘기할 때 다시 좀 등장할 것 같긴 한데 그 군사 분야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침략자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조국 강토에 선불질을 한다면 무자비하게 경멸소탕하고 조국 통일 대전의 승리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그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그 만약에 이제 그 미국이나 남쪽에서 도발을 하면 곧바로 전면전으로 넘어가서 조국 통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의 연장선에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여전히 이제 유효한 그런 이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면 그 전쟁이 바로 조국 통일 전쟁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 선포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이게 그 1월 2일자죠. 2일자에 그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인가요? 네. 거기에서 나온 표현을 보면 여전히 이제 우리가 그런 준비 상태에 들어 있다. 통일대전에 선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랑도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초미의 관심사죠. 이 부분이 현재는 남북 관계 관련해서 북측에서 또 이제 사설의 신년사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예, 일단 크게 한 3가지 정도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국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 남북 사이의 어떤 대결 상태를 해소할 것, 그러니까 이제 당국 간의 어떤 대결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결 상태를 해소할 것을 첫 번째 이제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은 동족 대결 정책을 벌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이 전쟁 위기를 계속 심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 반북 대결 정책을 펼치는 것, 이런 남쪽의 어떤 이 정부, 그리고 뭐 보수 정당, 반통일적인 이 반북 성향의 언론 단체들, 이런 것들 모두 이제 한꺼번에 지칭을 하는 그런 이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반북 대결 정책을 벌여야 된다. 이걸 이제 첫 번째로 요구를 했고, 두 번째로는 남북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전체 남북 해외 온 결의가 다 이걸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조국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해서, 이건 그냥 올해 통일 운동에서 어떤 원칙, 이걸 좀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6.15 공동선언 제1항에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전히 이 6.15 공동선언 1항인 이 통일의 기본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민족 우선, 민족 중시, 민족 단합의 입장에 서서 이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올해 어떤 조국 통일과 관련돼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이게 들으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남북 관계 분야에 대한 북측의 진심이 뭔가, 본질적 뜻이 뭔가, 이런 것을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뭐 2013년 이제 2월 25일 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씨가 네. 시죠? 당선자인가요? 논란이 많던데. 당선자가 아니라는 원래 예전에는 요즘은 당선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당선자 이명박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 예. 예. 놈자자를 쓰면 기분이 나쁘다. 유권자는 여전히 유권자인데 당선자는 당선인으로 바뀌는 참 희한한 일인데. 아무튼 뭐 딴 얘기인가. 그래서 그 박근혜 이제 차기 대통령이 이 부분, 이 남북관계 분야에 대한 북측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 그렇죠. 이게 일정하게 뭐 대화를 좀 제시해 오는 것 아니냐,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도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 과연 그런가? 네, 뭐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대체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좀 갈라보고 박근혜 정권에게 다시 한번 이제 대화를 제의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물론 이제 그 신년사라는 건 이 북한의 이제 최고 영도자가 북한의 한 해 나아갈 길을 쭉 밝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시시콜콜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담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보통 이제 1월달 지금 시기가 분야별로 어떤 입장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국방위 대변인 담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국방위 대변인 담화를 보면은 일단 이제 담화를 발표한 계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새해 들어서 백령도에 이제 전화를 해서 뭐 NLL 문제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반발에서 이제 비롯이 됐는데, 뭐 사실은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2달도 안 남은 상태고, 물론 그 2달 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불안합니다, 지금. 예. 네. 그런데,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담화는 이 박근혜 당선자를 겨냥한 담화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명박, 뭐 이제 2달도 안 남은 이명박 정부에 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차기 정권의, 북한의 이 대남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좀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발표한 것 같고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수와 대결에 체질화된 반역의 무리들은 그대로 살아 숨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뭐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김관진 국방장관, 류익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직접 거명을 하면서 물론 이제 거의 욕설이 섞이는 그렇게 이제 거명을 하면서 이런 무리들을 청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대북 적대 정책을 펼쳤던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계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임기가 이제 2달도 안 남았다고 해서 그냥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동족 대결로 이어지는 그 어떤 전쟁 도발 행위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짚부셔버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그 반북 대결 행위, 적대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꼽은 게 이겁니다. 북방 한계선 고수를 코에 걸고, 그러니까 NLL 논쟁을 하면서 뭐 NLL을 사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 그 다음에 애기봉 등탑 점등 행사, 그 다음에 대북 전단 살포, 이 세 가지를 딱 꼽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적대 정책이고 전쟁 도발 행위다. 그리고 전쟁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 타격과 이 조국 통일 대전으로 대답한다. 이 원칙이 이미 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 정권도 새로운 정권도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서해에서 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영해를 침범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언제든지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호전 세력들은 우리가 이미 내외의 성전을 포고한 상태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전쟁 전면전을 선포를 한 상태고 언제든지 그게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오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조선 당국은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물론 이명박 정권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잘못된 오판을 통한 선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새로운 정권, 박근혜 정권도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선택이라는 거는 뭔가 이 대북 적대를 계속 고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 신년사에 나온 것처럼 이 동족 대결 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적대 정책을 버리고 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다시 발전시킬 것이냐. 이걸 이제 선택하라.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박근혜 당선자 측 누구 교수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기사에서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긍정적 신호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건데 저는 몇 가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을 또 끌고 왔던 책임자들 전임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과 정치적 청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이게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려면 인적 청산과 정책적 청산을 전제로 하고 정책적으로는 6.15 14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곧바로 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경고를 보낸 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여기 당선자 측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들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반통일 세력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우선 해야 되고 예? 경고를 보낸 거죠. 반통일 세력들은 이렇게 대결 정책 하지 말고 단합으로 나와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무서운 최후의 경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양자택일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 담고 있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듣고 나서는 이게 긍정적 신호다 뭐 부정적 신호 이런 게 떠나서 지금 이 그동안의 이 남북 대결 정책을 그대로 조금이라도 이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지금 한반도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오싹할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게 넉넉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평론할 정도의 그런 식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북미 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단 말이죠. 예. 예전에 비해서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은데. 아니,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동사설도 보면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는 해도 있고, 언급하지 않은 해도 있고,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닌데, 뭐, 간접적으로는 언급을 했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안전에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 최대의 열점 지역으로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은 이제 계속 과거에도 이제 나왔던 거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 주권 침해 그리고 이 침략 전쟁 침략 행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 평화가 계속 위협받고 있고 특히 한반도가 심각하게 위험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주목을 해볼 게 올해를 규정하면서 북한이 이제 항상 한 해를 규정을 할 때 올해가 몇 년이 뭘 한지 몇 년 되는 해다 이런 것들 좀 강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정주년이라 그러죠. 뭐 10년, 5년 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그렇게 이제 되는 해는 거기에 맞게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데 올해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첫 번째가 그 공화국 창건 65돌 그러니까 정부 수립 65돌이 되는 해죠. 그다음에 이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0돌 이건 뭐냐면 정전 협정 체결 60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정전 협정 체결이라는 건. 그렇죠. 그래서 딱 60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환갑 아닙니까? 네. 그래서 60갑자가 이제 지난 거니까 이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는 걸 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언급을 한 것 같고 내용에서는 크게 뭐 다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올해 이 미국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압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예상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좀 이제 특이한 그 보도가 있었죠 미국에서 그 리처드슨이라고 과거에 그 뉴멕시코 주지사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구글의 전 회장이었던 누구였죠? 이름이 슈미터? 하여튼, 구글 회장, 전 회장. 구글 전 회장. 이 두 사람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뭐, 빠르면 이번 달에 안에 방문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무부에서는 우리는 반대한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뭐냐면은 지금 인공위성 때문에 유엔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가 좋지 않다. 지금 시기에 방문하는 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오바마 행정부 4년 동안 미국에서 여러 사실상의 특사들이 북한을 방문을 했지만 국무부에서 항상 그건 민간 차원이고 정부와 관계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그냥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보내는 건 아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왜 보내느냐. 뭐 이런 식의 입장인 것 같고. 사실상 특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리처드슨 전 주지사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그 방문을 했어요. 북한을 방문했고 특히 그 연평도 그 포격전 있던 그 해에도 방문을 해서 그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이 사태가 확대되는 걸 이제 막기 위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원래 지금 이제 국무부 장관이 힐러리 아닙니까? 힐러리 클린턴. 근데 원래 처음 그 물망에 올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리처드슨 부지사가. 그래서 이 상당히 좀 미국 정계에서 외교 쪽으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가는 거고. 대북 문제에 관련해서 또 일각에는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 방문한다라는 발표가 나기 며칠 전에 북한에서 무슨 발표가 있었냐면 그 배모 씨라고 한국계 미국인이 그 구금돼 있다. 뭐 반공화국 행위를 했다. 뭐 그러면서 구금돼 있다는 걸 보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체포한 것 자체는 상당히 몇 달 전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아무런 보도가 없다가 갑자기 좀 구금돼 있네라고 딱 보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리처드슨이 그 사람 구출하러 간다 하고 딱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북에서 한번 오바마 행정부 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2기 오바마 정부가 시작되는데 한번 와봐라. 너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좀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분은 뭐 이제 미국인을 이제 구출하러 가는 거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북미 간의 어떤 이제 올해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북미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를 좀 논의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닌가. 구글 회장은 왜 갈까요?
그게 아주 이제 특이한 건데. 인공위성 발사했을 때 제일 먼저 구글에서 위성 위치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런가? 구글 하면은 아무래도 그 미국 최대 인터넷 기업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잘 나가는 주식, 구글 주식을 사면 돈을 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가장 이제 크고 인터넷과 관련된 상당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 북한이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좀 이제 특이한 상황이죠. 북한 자체의 어떤 망을 다 깔아놓고 내부 망으로만 쓰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연결은 아주 극소수 이렇게 한정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뭔가 북한이 인터넷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북한 자체의 망을 관리하는 데서 어떤 기술 이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추측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인가 그 북한의 어떤 그 경제 무슨 참관단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구글 지사를 방문한 본사를 방문했죠. 본사인가요? 네. 네, 본사를 방문했다는 얘기인데, 이미 몇 년 전부터 구글과 뭔가 이 기술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북한 평양에 AP 지국 뭐 설치되고 이러면서 이 해외 언론들이 좀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게 있었다면, 이제 인터넷의 이제 최대 기업이 또 북한에 들어가서 뭔가 북한과 사업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가 있군요. 네. 또 하나 있죠. 국무부 장관 얘기는 뭐 아까 했었나요? 안 했습니다. 네. 국무부 장관이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 했는데 네. 좀 쓰러졌어요. 그 뇌혈전이 그 뇌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근데 이게 쓰러진 것과 무관하게 국무부 장관이 교체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지명된 게 존 캐리라고 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죠.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클린턴 때인가요? 민주당 대선 부시 후보로, 때였죠. 부시. 네, 부시 때 그 경선에 나오기도 했던 상당히 그 미국 정치계에서는 중량감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국무장관으로 지목이 됐고, 아마 이제 청문회 거치면 거의 100%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북 대화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뭐 대화를 통해서 직접 대화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당히 잘 풀리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추측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풀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째로 이 한반도 주변에 이 전반적인 구도가 동북아 지역의 구도가 좀 이 2차 세계대전 전야의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일본에서 그 평화헌법 개정을 얘기했던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됐고요. 그 자민당이 압승을 했죠. 군국주의 부활을 그 선거의 핵심 이슈로 삼았는데 됐단 말이에요. 압승을 했어요. 우리는 남쪽에서는 박근혜, 다카키 마사오의 딸. 네, 다카키 마사오의 일본군 장교의 딸이 대통령이 또 됐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도 사실 경제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떤 이 무력 충돌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무기 판매 이런 걸 통해서 경제 회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돌파가 필요하죠. 네. 네. 2차 세계대전 때도 사실 미국이 그 경제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 뉴딜 정책을 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뉴딜도 뉴딜이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무기를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하고 한국과 그 일본이 군국주의 뭐 파쇼화의 길로 나가면서 이 북중러를 대상으로 한 신냉전 체제를 형성을 해서 무기를 뭐 왕창 팔아먹는다든가 아니면 전쟁을 하면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걸 좀 구상하기 딱 좋다.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유혹에 빠져서 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그런 길을 택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있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북한이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군사력 시위,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 발사 성공했는데, 물론 인공위성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이제 발사를 한 거지만, 그 기술이 그대로 군사용으로 전용되면 그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실 상식이니까, 그런 것들 좀, 보여준 것 아닌가. 관련해서 좀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건 뭐 시나리오긴 한데, 네. 인공위성 발사 잔해가 서해에 떨어졌는데 그걸 지금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주셨죠? 예, 그래서 연료통, 산화통을 먼저 주었고, 그 다음에 연료통 주었고, 그 다음에 엔진의 일부 부품을 주었고, 그 한국이 그 쓰레기 수거에서 세계 1위라는 뭐 소문이 돌고 있어요. 등극을 했죠. 예. 네. 근데 천안함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예. 그건 뭐. 아무튼, 이렇게 다 수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저는 북한에서 그 잔해를 반납하라고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을 쏘거나 뭐 그런 걸 쏘면 발사한 나라가 가서 직접 공해에 가서 수거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다 수거를 하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거를 하기도 하고 수거를 안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연료통을 찾기 쉽게 뭐 거기에 GPS 추적 장치라든지 뭐 이런 걸 달거나 아니면 뭐 그 부표를 달거나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자폭 장치를 내장해서 그냥 떨어지면서 폭파시켜서 산산조각 내버리거나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거 실험을 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그 이제 미사일은 또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니까 그런 건 또 수거를 합니다, 직접. 근데 수거를 시도하지도 않았고 그 수거된 걸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고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그걸 왜 그러게요. 우리 걸 줍느냐라고 비난도 하지 않고요. 뭔가 이상하다. 그 수거를 그냥 허용한 거 아닙니까? 보고 연구해봐라. 우리의 과학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연구해봐라. 라는 의미가 담긴 거 아닌가. 근데 그걸 연구를 하면 실제 그게 군사용으로도 이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 기술력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북한은 우리의 군사 기술력이 이 정도 수준인데 이래도 전쟁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걸 이제 통해서 미국을 압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죠. 그래도 전쟁을 한다면 뭐 이제 세계 대전급의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안전하게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올해 하여튼 뭐 북미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하더라도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공세를 총공세를 펼칠 수가 있다 북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이미 전부터 평화협정 체결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시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아, 그렇죠. 그것이 이제 숙제가 진행이 안 된 얘기인데 올해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그런 형태의 이것도 사변적인 일이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나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변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뭐 북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통일의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방식이 뭘까요? 북에서 이미 이제 선포한 대로 전쟁의 전면전으로 가면 더 충격적인 방식이 되는 거고 그 결과는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서 올해 2013년 지금은 이제 뭐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대선 결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실망하는 움직임도 있고 야, 참 뭘 해야 되냐 이제 막막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올해 2013년에 우리 한반도 정세를 딱 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일단 올해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갈림길에 있는 해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협정이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전쟁으로 가는 것이냐. 그리고 남북 관계도 대화를 복원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으로 갈 것이냐. 이 판가름에 지금 있는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이명박 정부 5년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5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대화를 쭉 요구하고 대화가 실제로 좀 될 듯 말 듯 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뭐 2010년부터 해서 쭉 전면적인 이제 폐쇄 단계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 5년 다시 또 박근혜 정권에게 기대를 걸고 대화를 할까 말까 막 하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대화를 안 할 것이다라는 걸 판단하고 다시 또 뭐 전면적인 대결 상태로 가고 이거 5년을 다시 반복할
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을 상당히 다 압축적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사를 통해서 보듯이 대북 적대 정책을 버리면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대화의 길을 딱 열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딱 확인이 되면 순식간에 저는 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그래서 전면적인 대결 상태로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뭐 길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일단은 대선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정책들은 이명박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입으로는 이명박 정권보다는 더 유화적이다. 뭐 강경과 유화를 동시에 병행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전제 조건을 걸면서 그러고 나서야 남북 관계를 뭐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이명박 정권과 전혀 달라진 게 아닌 거고 해결이 될 수 없는 지금 전제 조건을 단 거거든요. 북핵 문제가 지난 20년간 계속 이 주요 6개국이 함께 하면서 싸워왔는데 해결이 전혀 안 됐거든요. 오히려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악화됐죠. 근데 이게 해결이 돼야 남북관계를 진전시킨다. 이건 그냥 남북관계에 관심 없다라는 걸 그냥 그렇죠. 반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문제는 사실 더 깜깜한 거 아닙니까? 북한 이명박 정부가 오죽하면 돈 봉투를 들고 가서 사과해달라고 애걸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될 수가 없는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건 지금 당장으로 놓고 보면 그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그 형식적으로라도 기존의 남북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로는 존중한다라고 했으니까 행동으로 실제 존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몇 가지 이제 징표가 있겠죠.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 재개나 뭐 오이사 조치 철회 뭐 이런 것들을 하는지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보여지는지 그걸 이제 놓고 실제 대북 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남북 기존의 합의들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가 판단이 될 것이고 이건 뭐 그걸 검증하는 기간 자체는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거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전쟁이 나면 일단은 심각한 피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걸 막아야 되는 거고 전쟁이 나는 걸 막으려면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여론조사를 해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가 훨씬 많거든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대결의 방식으로 가면 결국은 좋을 게 없잖아요. 전쟁 위기만 더 고조되는 거고 해법은 안 되는 거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 남북 대결을 더 심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대북 전단 살포 그 다음에 이 서해에서의 어떤 긴장 고조 행위 뭐 훈련이라든지 네. 전쟁 훈련 특히 이 3월 달에 있는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죠. 키리졸브 훈련. 이런 것들이 결국 한반도에 어떤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는 이런 것들을 저지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벌써 이제 제가 볼 때 인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 통일 외교 안보 이쪽 분야에 관련자, 뭐 책임자들 얘기를 할 건데, 뭐 TV 토론이나 어디서 나와가지고 뭐 언론에다가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벌써 이제 싹수가 보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배치되는 인사들은 면면들을 보면은 지금 김장수 전 국방장관 들어가 전망이 밝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취임 전에서부터 이제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까지 그걸 지나고 취임식 때 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취임사할 때 거기에 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일단이 다 드러날 거다. 그래서 상반기를 넘지 않고 어떤 뭐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인수위 말씀하셨는데
인수위 대변인 때문에 논란이 좀 됐잖아요. 네. 그 윤창준이라고 그 제가 이제 알기로는 보수 언론 쪽에서도 상당히 싫어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독설 이런 것들을 즐기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대변인으로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헌법재판소 소장을 이번에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하긴 했지만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당선자와 상의를 거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당선자의 의중이 이제 들어간 그 인사인데 실제 보니까 이 새로 임명된 소장이 상당히 보수적인 좀 극우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이고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이 사람은 권력 지향이 너무 강하다. 그냥 그 자신이 그 있는 그 정권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게 너무 강하다. 문제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 기간에 뭐 100% 대한민국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국민 대통합. 그래서 그래도 국민들의 좀 눈치는 보지 않겠냐, 여론의 눈치는 보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작부터 본색을 그냥 드러내는 스타일이다. 그런 걸 놓고 보면 그만큼 이제 새누리당이 좀 이 여유가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면 남북 관계에서도 본색을 쉽게 드러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뭐 지금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정말 기대가 안 되는 정권이죠. 보통 이제 역대 독재 정권이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또 뭐 일정하게 유화 국면을 취하기도 한 것 같은데, 자 박근혜 정권은 그걸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남북 관계는 실제로 이제 이 충돌의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관계가 다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또 급진전이 되면 남북 관계가 또 정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또 그런 구조, 이런 것도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올해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뭐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남북 관계만큼 중요한 또 주제가 없다 올해. 그래서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고 또 예의주시하고 남북의 이제 평화적 전환, 관계 전환 이런 것들로 가기 위한 국민적인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평화통일로 곧바로 직진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신년사 이렇게 대략적이지만 좀 분석을 좀 했네요. 네. 그래서 올해 남북 관계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 결론은 박근혜 정부는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잘해서 어쨌든 평화적으로 통일로 갈 수 있는 남북 관계를 만드는데 온 민족이 좀 힘을 합쳐서 또 힘껏 또 싸우는 또 한 해를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채널 615 144회 특집으로 신년사를 통해 본 남북 관계 전망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